혹시 또 잠버릇 심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런데요, 놀랍게도 바로 그 뒤척임 있잖아요. 이걸 측정하는 제대로 된 과학적 기준이 진짜 얼마 전까지 없었다는 사실. 오늘은요, 수면 과학의 이 커다란 구멍을 메운 역사상 최초의 보편적인 규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밤새 막 이리저리 뒤척이잖아요? 그 모든 움직임이 과학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, 뭐랄까,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다면 어땠을까요? 이게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바로 최근까지 수면 연구의 현실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대체 수면 과학에 어떤 빈틈, 어떤 공백이 있었던 걸까요?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측정되지 않았던 움직임의 문제. 이 화면을 딱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자, 왼쪽처럼 발가락을 살짝 까딱이는 이런 작은 움직임 있죠? 이건 아주 정밀한 규칙으로 측정이 가능했어요. 그런데 오른쪽, 몸 전체를 확 뒤집는 이런 큰 움직임은 어땠을까요? 네, 아무런 규칙이 없었습니다. 말 그대로 과학의 거대한 사각지대였던 거죠. 아니, 규칙이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연구자들은요, 밤새 찍은 비디오를 일일이 눈으로 돌려봐야만 했어요. 근데 연구팀마다 기준도 다 제멋대로였던 거죠. 심지어 이불 속에 가려진 움직임은 아예 놓쳐버리는 거예요. 이런 혼란 속에서 뭐 불안정 수면 장애 같은 중요한 질병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턱이 있었겠습니까? 자, 이런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드디어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. 두 번째 파트, 해결책을 찾아 나선 전문가 태스크포스 이야기입니다. 바로 국제하지불안 증후군 연구그룹, 이 쟁쟁한 전문가들이 이 거대한 도전에 뛰어든 겁니다.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. 역사상 최초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큰 움직임을 측정하는 공식, 규칙집을 만들자. 근데요, 이 규칙이 그냥 차 만듭시다 하고 뚝딱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.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. 2020년에 단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서 핵심 질문들을 뽑아내고 제안서를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끝없이 토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모든 단계가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한 그런 과학적 합의의 과정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전문가들이 큰 움직임이라는 이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명확한 과학적 정의로 바꿔놓았을까요? 세 번째 파트, 바로 새로운 분류의 탄생입니다.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이름, 바로 대근육군 운동, 줄여서 LMM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,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수면 검사할 때 쓰는 바로 그 장비 있잖아요.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 LMM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점수까지 매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대단하죠? 그럼 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LMM을 어떻게 콕 집어낼 수 있을까요? 자, 이 간단한 4단계 체크리스트면 됩니다. 아주 쉬워요. 첫째, 뇌파나 근육 신호에서 데이터가 갑자기 위로 팍 튀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. 둘째, 그 신호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강한지 확인하고요. 셋째,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시간을 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, 혹시 이게 우리가 아는 다른 종류의 움직임은 아닌지 최종 확인하면 끝! 간단하죠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태스크포스가 만든 새로운 규칙집의 핵심적인 디테일들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규칙을 정할 때 가장 머리 아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속시간 문제였다고 해요. 왜냐면 너무 짧으면 의미 없는 움직임까지 다 포함이 되고 또 너무 길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척임 이런 구분이 안 되니까요. 그야말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.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정한 최소 시간이 바로 3초였습니다. 아니, 왜 하필 3초일까요? 우리가 잠들 때 움찔하고 놀라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아주 짧은 움직임들은 걸러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마지노선인 셈이죠. 자, 이 차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보시면 어린이의 움직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 몰려있는 반면에 성인의 움직임은 훨씬 더 길게 쭉 이어지는 꼬리를 가지고 있죠. 이 데이터가 뭘 말해줄까요? 바로 어린이와 성인에게는 서로 다른 최대 지속시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이 표와 같은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. 어린이의 경우에는 최대 30초,
성인은 최대 45초. 이렇게 LMM의 최대 지속 시간을 명확하게 딱 구분한 거죠.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죠? 근데 LMM으로 뭘 세느냐? 이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뭘 세지 않느냐입니다.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미 다른 이름으로 딱 정의된 주기성 사지운동이나 이갈이, 발작 같은 이런 움직임들은 LMM 계산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.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엄청난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새로운 규칙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요, 바로 이겁니다. 과거에 우리가 그냥 쌓아두기만 했던 그 수많은 수면 검사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. 이건 말 그대로 잠자고 있던 데이터라는 거대한 창고에서 새로운 보물을 캐낼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생긴 셈입니다. 이 규칙 하나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. 이제 진단은 더 정확해질 거고요. 연구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. LLM이 잠을 깨게 만드는 원인인지 아니면 호흡 문제랑 관련이 있는지 이런 새로운 관계들도 밝혀낼 수 있게 된 거죠. 근데 무엇보다 정말 대단한 건 추가 비용 하나 없이 원래 있던 데이터만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이 연구 논문에 실린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명확하고 상세한 규칙이 없어서 그 임상적 관련성을 밝힐 연구가 막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새로운 규칙이 바로 그 공백을 메운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것이 이번 발전의 핵심인 거죠. 자, 이제 우리 손에 정말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. 수십 년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투명인간 같던 움직임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거죠.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. 과연 이 움직임들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수면의 비밀을 보여줄까요? 그 흥미로운 답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연구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.